안녕하세요. 착한 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백년의 지혜, 지은이는 김형석, 대한민국 최고령 철학자이자 수필가, 1920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 평안남도 대동군 송산리에서 자라고 고향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1947년 탈북 후 7년간 서울중앙중고등학교의 교사와 교감으로 일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서 강연과 방송, 저술 등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백세가 넘어도 묻는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일찍 이 물음을 가졌다. 초등학교 때 늦게 집에 들어서는데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병신 같은 자식이지만 생일날 저녁에 조밥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는 탄식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엄마, 나 괜찮아. 영길네 집에서 오늘이 장손이 생일인데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라 라고 해서 입밥에 고기도 먹었어. 저녁 안 먹어도 돼 라고 거짓말을 했다. 항상 어머니가 내 꺼져가는 촛불 같은 나약한 건강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이 쉽게 나왔다. 그날 밤 나는 배고픔을 참으면서 나는 왜 태어났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다. 나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생각을 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며 키워야 한다. 금년 4월은 내가 102세를 마무리하는 날이다. 자연히 100년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장수한 것에는 감사하지만 자랑거리는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이 아니라 누가 더 풍요롭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는가이다. 나에게는 일이 건강을 유지시켰고 정신력이 신체 건강도 지탱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고 행복은 섬김의 대가라는 사실을 체험했다. 100세까지 살게 될 줄은 몰랐다. 나름대로 새 출발을 해야 했다. 생각을 정리한 결과가 아름다운 늙은이로 마무리하자는 소원이었다. 삶 자체와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었다. 우선 외모부터 미화시켜야 한다. 몸단장이다. 70에서 80대의 후배 교수들이 나야 늙었는데 하며 허름하거나 초라한 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임에 나갈 때나 강연장에 갈 때는 신사다운 품격을 갖추기로 했다. 뒤따르는 과제는 얼굴과 자세의 미화다. 그러나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는 더 큰 과제가 있다. 아름다운 감정과 정서적 건강이다. 생각과 감정을 미화시켜야 한다. 옷이나 얼굴보다 몇 배나 힘든 정신적 작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욕이다. 나이 들수록 욕심은 줄이고 지혜가 앞서야 한다.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자제력이 약해지면 젊었을 때 채우지 못한 노욕에 빠지기 쉽다. 욕심쟁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도 한다. 나 같은 나이가 되면 자제력이 약해진다. 좋지 못한 옛날의 습관이 튀어나온다. 칭찬보다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잠재력 때문에 혼자서 대화를 독차지하기도 한다.
회갑 즈음에 아내가 심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기적같이 목숨은 구할 수 있었으나 언어 기능을 상실했다. 미국에 사는 의사 사위의 도움으로 미국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고 2년 후부터는 세브란스 병원과 집을 오가며 20년에 걸친 세월을 지냈다. 그러다가 의사들의 권고와 가족의 양해를 얻어 병원 치료를 단념하기로 했다.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의식이 없는 줄 알았던 아내가 기도를 끝냈을 때 또렷이 아멘이라고 했다. 놀랍게도 20여 년 만에 들려준 마지막 말이다. 아내는 집으로 퇴원하고 3년 동안 가정치료를 계속하다가 우리 곁을 떠났다. 최근에는 몇 제자 교수들이 내가 큰일이나 한 듯이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인생담을 해주곤 한다. 사랑은 인간다움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인간이기에 인간다운 사랑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옆집의 불행한 이웃도 돕는 것이 인간의 정이다. 평생 동반한 사람을 위해 10년, 20년 사랑의 짐을 나누어 갖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그 짐을 진다는 것이 주어지는 사랑의 행복일 수도 있다. 어느 주초에 대구에서 제자가 찾아왔다. 대구에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수련회가 있는데 토요일 오후에 강연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같은 시각에 삼성그룹의 강연 약속이 있어 갈 수가 없고 좋은 강사를 대신 소개해주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했다. 제자는 교장회의의 결정이기 때문에 자기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민에 빠졌다. 대구에 가면 하루 동안 고생하고 강사료는 서울의 절반도 못 된다. 그러나 500에서 600명이 되는 선생님들에게 강연하는 일은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삼성의 양해를 겨우 얻어 대구에 다녀왔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는 수입보다는 일의 가치를 찾아 살아가자는 뜻을 다짐했다. 그런데 예상 못했던 결과를 발견했다. 수입을 위해 일할 때는 피로하고 어떤 때는 일을 멀리하고 싶기도 했다. 일의 보람을 찾아 할 때는 피곤이나 일에 대한 혐오감 같은 것이 없어졌다. 또 다른 변화도 뒤따랐다. 수입을 위해 하는 일은 수입과 더불어 끝나곤 했다. 그런데 일을 찾아 일을 선택했을 때는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어 더 많은 일을 하고 수입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의 성취감에서 오는 행복이 무엇인지 터득할 수 있었다. 일에 대한 사랑이 행복과 성공의 열매를 남겨준 것이다. 100명의 사람이 100의 일을 해도 일의 목적은 다 같은 하나인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일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찾아 누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체험한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그 개념은 과장된 표현이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적 공통성을 지닌 예술성이다. 핵심은 예술인 자신들의 인간적 보편성을 갖는 창조정신이다. 그런 한국적 특수성이 모여 세계적인 보편성을 창조해 나갈 것이다. 1981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발표한 국민의식구조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되어도
일하겠느냐라는 항목이 있었다. 국민의 86%가 일하겠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나는 그 수치를 보고 눈물을 느낄 정도였다. 이제 경제적 희망이 있다는 신념을 굳혔다. 그 당시 호주의 호크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크게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호주로 돌아가 자국민에게 한국은 지금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지만 곧 앞지르게 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의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삼성, 현대, LG그룹을 비롯한 중견 기업들 모두가 연수원을 갖고 있던 때였다. 회사 간부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일하고 오후에는 연수원에 입소해 일요일까지 교육을 받았다. 호크 총리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일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호주에서는 주말 교육은 상상도 하지 못하던 때였다. 교육수당을 받지 않고는 절대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는 사고가 상식이었다. 일을 기피하는 개인은 인간의 사회적 권리를 포기하고 일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과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의 가치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는 일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번영과 행복이 증대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자 진리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놀기 위한 인생이 아니다. 더 많은 정신적 가치를 찾아 성장하면서 더 보람있는 일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이웃과 나라를 위해 인간적으로 성장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인생보다 귀한 삶은 없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꿈을 많이 꾸는 편인 것 같다. 그 가운데 각별하게 꾼 꿈이 셋 있다. 하나는 8.15 광복 전날 밤과 새벽에 꾼 꿈이다. 내가 평양 서남쪽 진남포 바닷가에 갔는데 중학생 때부터 나를 키워준 마우리 선교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넓은 바닷가였는데 커다란 창고 2채만 남아 있었다. 선교사의 안내로 2창고를 살펴보았다. 일본인들의 시신이 높은 창고 지붕에까지 닿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 2번째 창고에는 대학 동창이었던 일본 친구의 시신도 있었다. 바닷물 때문이었는지 모든 시신이 부풀어 있었다.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엔 쟁반같이 큰 태양이 서쪽이 아니고 동쪽 산 위로 서서히 낙하하며 지고 있었다. 나는 한없이 넓은 옥토 한편에서 소의 연장을 메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해는 저무는데 저렇게 넓은 광야를 어떻게 다 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깨어났다. 그런 꿈이 계기가 되었을까? 나는 25세 교육계에서 평생을 보내는 인생을 선택했다. 5년 뒤 2번째 꿈이다. 1950년 정월 초하룻날 밤이다. 서울 집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가까운 문 앞에서 이상한 진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놀라서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내 오른쪽 앞과 왼쪽 뒤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행진하고 있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왼편 북쪽을 바라보았다. 행진하는 군대 멀리 뒤에는 소련 스탈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공산군이었다. 그해 6월 25일 전쟁 소식이 서울 시내를 뒤덮었다.
다시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는 전국적인 부정선거 투표를 감행했다. 마산의 고등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를 시작했다. 4월 10일 밤 꿈이었다. 내가 서울시청 앞에서 광화문 쪽을 혼자 걷고 있었다. 태양볕도 달빛도 아닌 미명의 빛이 온 세상을 감싸고 인적이 사라진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광화문까지 갔더니 사거리 한가운데에 구형으로 된 땅이 꺼져 있었다. 내려다보니 십자가에서 방금 내려놓은 것 같은 예수의 시신이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안치되어 있었다. 오른쪽 옆구리 창으로 찔린 자국에서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선혈이 흐르고 있었다. 가시관을 그대로 쓴 자세였다. 너무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4월 11일 마산에서 두 번째 데모가 일어났다. 18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를 끝내고 돌아가다가 자유당이 사주한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거리에 쓰러지기도 했다. 날이 밝으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 행진이 벌어졌다. 강원도 양구 철학의 집, 내 가족 사진이 있는 자리에는 두 글귀가 있다. 정신적으로는 상위권에,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행복하다이다. 앞의 글귀는 내가 뜻하는 것이고 다음 글귀는 아내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더라도 사생활과 가정경제는 중산층 수준이 좋다는 것이다. 사회의 지도자 대부분은 중산층에서 태어났지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아니었다. 사회의 여러 분야의 지도자는 정신적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인격과 정신적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기업인도 될 수 있고 사회 각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과 경제 가치의 노예가 된 사람은 기업인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나는 나를 위한 좌우명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삶이란 계속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터득한 교훈이 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더 소중한 일을 하게 된다 라는 신념이다. 그러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승진이나 높은 직위를 위해 과욕을 부리는 사람보다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취하고 늦게 출발하더라도 중책을 찾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다. 100세를 넘기면서 얻은 결론은 인간은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일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돕는 데 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더 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인생관이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아가는 100년 해로는 복 중의 복이다. 해로하지 못한다면 누가 먼저 가는 것이 좋을까? 흔히 남자가 먼저 가는 편이 좋다고 말한다. 늙은 남자가 혼자 추하게 남는 것보다 여자가 자녀들도 함께 있기를 원하고 가족에도 강하기 때문이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 20년이 되었다. 아내 생각은 언제나 떠오른다. 아들, 딸이나 손주들이 모이면 자연히 어머니와 할머니 얘기를 한다. 사랑할 상대가 사라졌을 때 누구나 고독해진다. 다시는 그런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고독은 절망이 된다. 절망은 정신적 종말, 죽음과 연결된다. 그런 고독은 남녀의 구별도 없고 나이의 차이도 없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아흔이 되면서 더 외로움을 느꼈다. 100세가 넘으니까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해진다. 그것이 고령 노인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짐이다. 그래도 나는 그 고독을 극복해냈다고 생각한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일을 위하고 사랑하는 열정이었다.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 아흔을 넘기고도 지금까지 주어진 일에 매달려 산다.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돌이켜본다. 80까지는 내가 일을 찾았으나 그 후에는 사회가 나에게 일을 맡겨주었다. 일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며 늙으면 인생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노년기 인생을 위해 스스로 일하는 열성을 가지며 정부와 사회가 노년기까지 일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가정과 직장에서 즐거운 인간관계를 누리다가 늙으면서 더 넓혀가는 사람이 있고 점차 좁아지고 상실해 가기도 한다. 가족 관계까지도 유지하지 못해 고독해지는 노인들이 생긴다. 그 책임의 반은 자신에게 있고 반은 정부와 사회의 도움 부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각자의 책임이다. 나의 세대에는 예순을 노년기의 출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도 80까지는 정신적으로 늙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장년기가 길어졌다는 것은 젊게 성장하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더 좋은 세상을 자율적으로 창조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희망이다. 100세가 넘으며 가장 많이 받는 인사가 있다. 120세까지 사세요라는 축하 말이다. 나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고맙다는 표정으로 대신한다. 그런데 내 가족 안에서는 그런 인사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104세인 지금도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기 때문일 것이다. 100세까지 살고 싶으냐라는 물음에 한국 사람은 51%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일본인은 22%만이 그때까지 살고 싶다고 했다. 왜 일본인들은 78%가 100세 이상 살기를 바라지 않을까? 100세 이상의 장수를 행복한 삶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원인은 100세 이상의 삶은 신체적 부담과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어려움이 있다. 나도 95세 이후부터는 내 정신 건강이 신체적으로 노쇠한 육신을 업고 다니는 부담을 느낀다. 저녁 10시 잠드는 시간에는 편안한 안식을 느낀다. 반대로 아침 기상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것이 싫어진다. 기상 자체가 주어진 부담이다. 100세까지 살기 싫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가장 많았다. 그에 뒤따르는 것은 신체의 노쇠 현상에서 오는 걱정, 경제적 불안, 더 좋은 삶이 불가능하다는 예측, 평균 수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었다. 100세가 되었다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
구한 말에는 왕실에서 80세까지 장수한 노인을 찾아 지팡이를 선물했다. 20년이 연장되어 나는 100세에 청와대에서 주는 지팡이를 받았다. 지금의 20, 30대 젊은이들은 20년쯤 더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른다. 나 같은 늙은이도 주어진 일이 있는 동안은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로 삶을 계속하고 있다. 반세기 전이기는 하지만 2차례 인도를 방문했다. 첫 느낌이 후진 국가라는 인상이었다. 국가가 국민에게 베풀어야 하는 기본교육, 절대빈곤 극복, 의료 혜택 보급을 위한 시설, 모두가 구비되지 못했다. 식구가 많은 가정의 빈곤한 모습을 대도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학자들은 인도가 미국만한 선진 국가가 되는 데는 180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인도 첫째 목표는 파키스탄보다 잘 사는 것이고 다음 희망은 중국을 능가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한국도 개발도상국 중간 단계였으니까.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3000년 가까운 세월을 종교적 세계관의 울타리 안에서 안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세계 4대 문화권 모두 원시 종교를 비롯한 종교 문화에서 출발했다. 인도 사상을 산출시킨 우파니샤드 철학은 종교 사상으로 흡수되었고 철학, 역사, 문학적인 정신계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영국 학자들이 인도에는 역사의식이 없고 과학은 배척받아 왔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그 대신 많은 종교를 배출했다. 종교적 세계관과 인생관이 사상과 정신계의 주류를 형성해왔다. 내가 인도를 다녀온 얼마 후에 종교 폭동이 일어났다. 이슬람 성전 안에 안치되어 있던 무함마드의 머리카락이 없어졌는데 힌두교도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사건이 확대되면서 두 종교 간의 싸움이 전쟁 상태로 확대되었다. 사상자 600여 명이 생겼다는 보도였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거기에 무함마드의 머리카락이 보존되었을 리도 없고 그것 때문에 폭동이 발생했다면 그런 종교는 없는 편만 못하다. 중동 지역을 다녀보았을 때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종교의 영향이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와 국제적 문제까지 좌우하고 있었다. 종교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남존여비 전통과 일부 다처제는 쿠란을 믿는 동안에는 지속될 것이다. 사상가들은 공산주의는 100년으로 끝났으나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분규는 200에서 300년 계속될 것으로 본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현대인도 같은 종교적 신앙을 수용할 수 있는가를 묻게 된다. 우리가 믿으며 공존하고 있는 불교와 기독교는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이성적 판단이나 양심적 기준에 미달하는 종교라면 현대인들은 거부해야 하고 인생의 긍정적 의미를 종교 이외의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 철학적 사유란 무엇인가? 모든 사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자세이며 어떤 현실에 접하든지 근원적인 실체를 찾으려는 노력이다. 당신의 철학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당신이 가진 정치관, 사회관, 역사관을 포함한 세계관은 무엇인가와 맥을 같이 한다. 철학을 갖춘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있으나 아무런 이념, 즉 철학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 철학도 없는 지도자는 목표가 없는 운전자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사물의 근원을 찾는 철학자는 존재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최근엔 존재는 논리의 대상이 아니고 팩트, 사물과 사건에 관한 연구로 바뀌고 있다. 그러는 동안 철학의 초창기부터의 과제였던 형이상학은 점차 철학 무대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현실성과 삶의 실용성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또 과학이 계속 진화하면서 철학의 무대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철학은 집을 하늘에서 지어 내려온다라고 비판한다. 철학자들은 과학자는 집을 어디에 왜 지어야 할지 모른다라고 반론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도 70여 년 동안 철학계에 머물렀다. 내 철학과 친구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위기는 가치관의 상실이라고 걱정한다. 정치, 경제, 과학, 문명, 기계과학의 미래 등 문제는 산적해 오는데 건설적이고 영구한 가치관은 보이지 않는다는 호소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철학 부재에서 오는 결과다. 과거에는 종교적 가치관이 있었고 동양에는 인간 존중의 윤리관이 있었다. 과학 만능 사회가 되면서 인간 스스로 인간의 가치를 소외시키거나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시대가 끝났다는 탄식이다. 나도 70여 년 철학과 더불어 살아왔으나 아직도 인간 문제와 그 해결은 새로운 과제로 남아있다. 그에 대한 3000년의 철학적 사유와 가치관은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은 휴머니즘, 즉 인간애의 정신이다. 모든 문화의 출발과 목표도 거기에 있었고 철학은 그 중추 세력이 되어왔다. 그것이 역사의 희망과 생명력이 되어야 한다. 40여 년 전 미국에 사는 큰딸 집에 갔을 때였다. 외손주가 초등 4학년인데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편이었다. 며칠 전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다. 우리 애는 열심히 뛰었지만 언제나 꼴찌였다. 그런데 그 애가 운동회에서 상장을 받아왔다. 누구보다도 제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준 상이었다. 꼴찌는 했지만 열성만은 제일이었으니까 준 것이다. 그 애가 지금은 심장내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애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은 거짓 없는 정직, 욕하거나 어떤 폭력도 큰 잘못이라는 정신, 부족한 점 때문에 책망받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도 잘한 일에 칭찬받는 교육이었다. 학교장은 선생과 학부모와 합심해서 사랑에 있는 교육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큰 학교보다 규모가 작은 학교, 학생 수가 적을수록 사랑이 많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교실에는 사랑이 있는 대화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와 선생의 사랑을 믿을 수 있고 미래를 약속하는 선한 친구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대화,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경험을 연장해가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해진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내 소신은 중고등학교 나이에 친구와 이웃을 위하는 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은 군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은 물론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학교 성적이 큰 문제가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찾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대화와 만남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좌우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독서가 병행되지 못하고 모든 공부를 수능 시험에 집중하기 때문에 학문과 사상의 주체가 되는 인문학적 사유의 결핍이 심각해지고 있다. 1940년 무렵이었다. 내가 숭실중학교 4학년을 끝내면서 평양 교육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일본의 조선 총독부는 평양의 하나뿐인 숭실전문학교와 숭실중학교, 숭이여자중학교를 폐교했다. 대신 제3 공립중학교로 개편하면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함께 공부하게 했다. 기독교 민족주의 학생을 황국 신민으로 개조하는 학교를 만들었다. 학교 교문 안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할 수 없었고 민족주의와 기독교 사상도 금지했다. 나 같은 학생까지 교무실에 끌려가 모든 선생이 보는 앞에서 담임 선생에게 이유 없는 구타를 당했다. 그 1년 동안 나는 일생에서 최악의 교육을 경험했다. 민족을 사랑하는 전통을 침략국인 일본 국민으로 바꾸려는 정치 교육이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정치적 인간 개조의 수단이었다.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간 교육이 정치 목적의 수단이었다. 있을 수 없는 교육이었다. 일본 본토 안에서도 그런 교육은 없었으니까. 그러나 교육 환경이나 사회생활 여건으로 보아 공산 정권은 일제강점기보다 더 심한 악조건을 갖고 있었다. 공산 치하에서는 공산주의자가 되거나 정권의 노예가 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 결론은 간단하다. 공산 국가에서는 사상의 자유나 인문학이 설 자리가 없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러시아는 100년 동안의 문화 후진국으로 추락했다. 중국은 2500년 동안의 문화 정신적 전통과 유산을 버리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공산 국가가 되었다. 북한은 유례없는 인간 상실의 사회로 변했다. 대한민국이 교육의 자유국가로 출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성 회복과 선한 사회 질서의 창출이다. 선한 인간성의 완성이 인간적 가치와 사회의 출발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최선의 교육이 역사와 사회의 원천과 희망이다. 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죄악이며 전쟁의 주동자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자유 억압과 인권 침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그 책임자와 가담자는 자유와 인간애가 있는 사회에 공존할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종교와 도덕은 물론 인류 공존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는 인간 존재의 절대 조건이기 때문이다. 삶의 선한 가치와 희망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무력과 정권을 우상으로 신봉하고 따르는 정치 세력은 세계 어디서나 용납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최근의 일이다. 내 제자인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한배호 교수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은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국가와 정신의 놀라운 발전을 성취했을까?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유럽에서 많은 인재가 망명 또는 이주해 온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었다. 독일 나치 정권의 탄압을 피해 망명해온 정신계의 지도자들, 소련의 공산 정권을 수용할 수 없어 미국으로 국적을 옮긴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1960년대 초반에 내가 미국에 갔을 때도 그랬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학들은 유럽의 교수들을 받아들였고 과학계, 종교계의 지도자들도 다수 이주해 왔다. 하버드 대학교 폴 틸리 교수도 내가 직접 수강한 석학이다. 프린스턴 대학교에는 아인슈타인이 있었다. 그들이 미국의 지성인과 협력해 키워준 것이 현재의 미국이다. 나는 규모는 작고 성격은 차이 있을지 모르나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해방과 더불어 북한이 공산 치하가 되면서 북한의 지성인과 지도층 인사가 대부분 탈출 남하했다. 6.25 전쟁을 치르며 더 많은 탈북자가 대한민국의 품 안으로 피신해왔다. 그들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었다. 반대로 사회주의 정권을 지지해 북으로 갔던 좌파 지식인 대부분은 북에서 버림을 받았거나 정치적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나와 같은 세대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수없이 체험했고 또 보아왔다. 현재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남북 간의 격차가 여실히 보여준다. 후배 교수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 150년 전에만 해도 미국 문화가 유럽 정신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인정했는데 지금은 100년이 걸려도 영국, 독일, 프랑스가 미국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다. 유럽 국가들이 대학 경쟁에서 미국에 뒤졌다는 사실을 보고 느낀 것이다. 대학 경쟁에서 뒤지는 나라는 국가적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 한 사회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인구 비례에 걸맞은 지도층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60% 정도는 중산층 내지 정신적 중견층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택해야 할 제1호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서슴지 않고 거짓과 진실이라고 대답하겠다. 어려서 인도의 간디에게서 정직을 배웠고 철들며 도산 안창호에게서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미국 LA 부근의 리버사이드에 가면 시청 공원 한가운데 도산의 동상이 있고 그 뒤에 간디의 동상이 있다. 미국 백인 사회에 왜 한국과 인도 사람의 동상이 있을까? 두 지도자는 평생을 진실이 남고 거짓은 사라진다라는 진리를 믿고 살았다.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정직과 진실이 우리 국민의 최대의 과제라고 믿는다. 해방을 맞고 2년 동안 공산치하 북한에 머물면서 가장 심각했던 사회의 퇴락은 진실과 정직의 실종이었다. 자유와 인간애까지 사라지게 되면 그 국가와 사회는 생명력까지 상실하게 된다. 거짓은 악 중의 악이지만 진실은 선의 출발이며 사회 질서와 가치의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철학자 칸트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 행위를 너도 따르라 라는 정론을 내렸다. 그것을 더 높은 차원에서 쉽게 가르쳐준 것은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종교적 교훈이다. 사랑은 공존의 가치와 질서이며 인간 완성의 희망과 이상이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거짓과 악을 버리고 진실과 선을 위하는 삶이다. 인간 사랑이 역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옛날 그리스 비극 작가들은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셰익스피어 비극에서는
운명은 인간적 한계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격이 곧 운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격을 바꾸면 운명도 변한다는 것이다.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바꾸는가? 습관을 바꾸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성격이 달라진다. 습관은 행동을 계속해서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 행동을 바꾸는 일은 누구나 가능하다. 생각을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성격은 누구나 바꿀 수 있고 또 바꾸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종교적 신앙을 교리주의로 받아들이면 신앙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가치를 교조주의로 절대화하는 사람은 그 가치관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가 힘들어진다. 공산주의자들은 유물사관을 절대가치로 삼기 때문에 좀처럼 정치의 방향과 방법을 바꾸지 못한다. 꼰대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나이든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하며 이군의 조부 얘기를 소개했을 때였다. 강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군은 대학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며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약속했다. 군에서 제대하고 여자친구도 대학을 졸업하면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군 할아버지의 허락이었다. 할아버지는 이군이 장손이고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여서 두 가지 문제만 없으면 결혼하라고 했다. 우선 사주가 좋아야 하고 또 가문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천민 직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조건이었다. 다행히 사주는 좋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상대방 집안도 명문가인데 양가 선조들이 한양에 살았을 때 서로 원수 집안이었다. 할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놈의 집안과는 혼인을 맺을 수 없다고 이군의 증조 할아버지가 유언까지 남겼다는 것이다. 이군 부친은 고민에 빠졌다. 생각 끝에 이군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찾아가 양해를 얻었다. 할아버지 연세가 높으시니까 좀 기다리기로 하자는 합의였다. 내 강연을 들은 몇 사람은 그런 꼰대 할아버지가 아직도 있을까 하면서 웃음 반 걱정 반이었다. 나는 속으로 가정을 위해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꼰대 기성세대가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나같이 일제강점기를 산 사람은 꼰대관념을 벗어나기 힘들어도 해방 이후 태어난 세대부터는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는 두 가지 주어진 목표가 있다. 자유를 각자가 누리면서도 윤리적 가치가 유지되는 사회. 인간적 가치가 인간애의 정신으로 공존히 존중시되는 세계의 역사의 길이다. 고정관념이나 집단적, 이기적 절대 가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꼰대의 정신이 지배하는 국가와 사회는 그 폐쇄적 사고와 가치관 때문에 스스로 종말을 자초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정치와 경제 문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러스키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간애의 의무라고 받아들였다.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함께 가면 된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한다. 국가와 정부의 최대 과제와 급선무는 거기에 있다. 기초 국민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난 때문에 병고로 고통받는 사람들, 기본 경제의 혜택을 받지 못해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보호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국가와 정부는 존재의 의무와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다. 이런 성스러운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역행하는 정치나 경제정책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정부만이 아니다. 부를 독점하거나 향락으로 소비하는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국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공직자들은 사회 악의 책임자들이다. 대학 같은 교육기관, 큰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은행들은 그 기관 자체가 돈을 벌거나 소유하는 기관이 아니다. 사회 경제를 도우며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다. 그들은 세금을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학교 재벌, 돈 버는 병원, 스스로의 이권을 위한 금융기관은 사회 경제 질서를 해치게 된다. 지식은 왜 필요한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할 때 그 보람을 얻는다. 의술은 왜 존경받는가? 환자를 위해 사랑을 베푸는 의무 때문이다. 돈 벌기 위해 의사가 되는 사람은 진정한 의사가 못 된다. 재산이 많이 있어도 개인과 가정은 중산층 생활로 자족하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업과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성스러운 사명이다.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는 무엇인가? 부가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다. 이제부터는 도덕과 인간애의 질서가 열매를 맺는 국가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행복과 인간 가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 본질은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위해주는 인간애의 정신이다.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100년의 지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김영석 명예교수님은 사랑으로 하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자녀를 낳아서 애지중지 키울 때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장 고생을 하지만 다른 것과 비교하기 힘든 큰 행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할 수 있는 효도를 어릴 때 이미 다 했다는 말도 있죠. 부모는 고생을 하지만 동시에 행복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못 느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고생하고 자녀를 키우던 시절이 행복했다는 것을 느끼지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면 고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겪어야 하는 고생이 인생의 큰 기쁨이 됩니다. 찐 감자를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으면 감자의 고소한 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생과 고통은 인생의 소금과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과 어우러질 때 고생과 고통은 훨씬 더 좋은 맛을 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 평생 탐구해야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면서부터 그냥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괄적이긴 하지만 사랑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죠. 저는 사랑과 사람과 살림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사랑은 살려주는 것입니다. 나와 남과 온 세상의 생명력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활동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겠죠.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고 그런 과정이 삶이며 그 시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입니다. 내가 나를 아껴주고 위하며 내가 품고 있는 좋은 씨앗들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도록 스스로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까이 있는 타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두 번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사랑을 온 세상에 펼치는 것. 그것이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 자신부터 살리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더 잘하도록 북돋아주고 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성찰해서 다음부턴 그러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다양하게 왜곡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좋은 명품을 사줘야 되고 당장 내 기분이 원하는 것을 충족해야 되고 등등 사랑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고 웃으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늘 있더라도 오늘 하루만 웃으며 사랑하며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